2035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슈투트가르트나 볼프스부르크의 외곽을 걷고 있습니다. 공기는 으스스하고 고요합니다. 강철과 유리로 된 대성당처럼 보이는 거대하고 넓은 복합단지를 지나칩니다. 이곳은 한때 세계 경제의 심장부였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도장이 찍히던 곳이었죠. 그 도장은 사실상 돈을 찍어내는 면허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불은 꺼졌고 기계는 차갑게 식었으며 이 공장에서 나오는 거라곤 깨진 창문 틈으로 휘파람 소리를 내는 바람 소리뿐입니다. 디스토피아 소설처럼 들리죠? 뻔한 사이버펑크 배경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 끔찍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가속화되고 있는 수학적 확률이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독일 엔지니어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정밀함의 금욕적인 신들이었죠. 그들은 우리에게 포르쉐 911, 아우토반, 그리고 스위스 시계를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완벽한 산업 기계들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제조업의 지배 종족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유튜브. 전 지금 경제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조용한 재앙이 유럽 경제 엔진의 토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기 침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특정 지적 능력의 잠재적 멸종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독일 엔지니어들을 세계적인 자산에서 구시대의 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잔혹하고 숨겨진 위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오만함, 에너지 자살, 인구 붕괴, 그리고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감이 뒤섞인 치명적인 칵테일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 커피나 아니면 슈냅스라도 한 잔 준비하세요. 우리는 금본위제가 어떻게 녹슨 고철이 되었는지, 슈팔트마스에 대한 집착, 즉 어떻게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들어 쓸모 없어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이 아마 뭐를 단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독일 자동차 산업이 현재 왜 벼랑 끝을 바라보고 있는지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단어죠. 그 단어는 슈팔트마스입니다. 영어로는 패널 갭이라고 번역되죠. 이건 차체 패널 두 개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전과 프레임이 만나는 부분 같은 곳 말이죠. 지난 50년 동안 독일 엔지니어들은 이 틈을 최소화하는 데 절대적으로 집착했고 거의 에로틱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유로, 수백만 시간의 노동력,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조직적 지식을 쏟아부어 보닉과 팬더 사이의 간격을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2010년에 아우디에 앉아보면 마치 은행 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묵직했죠. 돈값을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슈팔트마스는 우월함의 시각적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신경 쓴다 라고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 어두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문 경첩의 밀리미터 단위 정밀도에 집착하는 동안 실리콘밸리와 선전은 자동차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자동차를 기계적인 물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는 자동차를 좌석이 달린 내연기관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뮌헨의 모든 임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사례 연구를 하나 봅시다. 폭스바겐의 카리아드, 재앙입니다. 몇 년 전 폭스바겐은 깨달았습니다. 젠장, 테슬라가 우리 밥그릇을 뺏고 있어. 걔네 소프트웨어가 진짜 좋거든. 그래서 폭스바겐은 독일인들이 가장 잘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돈과 조직을 쏟아부었죠. 그들은 카리아드라는 소프트웨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했죠. 목표는요? 테슬라나 구글에 맞설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절대적이고 굴욕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의 거대한 전기차 희망이었던 ID3의 출시는 악몽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차가 치비카우 조립 라인에서 굴러나왔지만 인도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벽돌 같은 차를 생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계적으로는 완벽한 신차 수만 대를 보관하기 위해 거대한 주차장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슈팔트마스는 환상적이었지만 뇌사 상태였던 거죠. 그들은 결국 빗속에서 노트북을 든 사람들을 시켜 차 한 대 한 대 걸어다니며 수동으로 펌웨어를 깔게 해야 했습니다. 무선 업데이트 아키텍처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굴욕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건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팔아놓고 집에 사람을 보내 플로피 디스크로 iOS 14를 설치해 주는 것과 맞먹는 일입니다. 이것은 현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링 문화는 위계 질서와 완벽주의 위에 세워졌습니다. 5년은 계획하고 2번 측정하고 1번 자르고 완벽한 제품을 출시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정반대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깨트리는 겁니다. 베타 테스트죠. 80%만 완성된 제품을 내보내고 나중에 고치는 겁니다. 독일식 사고방식은 이걸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고전적인 독일 기계 엔지니어에게 베타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건 도덕적 실패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볼륨 조절 버튼의 촉감을 완벽하게 다듬는 동안 BYD나 니오 같은 중국 제조업체들은 거대한 터치스크린, 인공지능 비서, 그리고 매끄러운 통합 기능을 갖춘 차를 절반 가격에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숨겨진 위기는 독일 엔지니어의 기술 세트인 기계적 완벽함이 상품이 되어버린 거죠. 노래를 바꿀 때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3초씩 버벅거린다면 아무도 패널 단차가 얼마나 완벽한지는 신경 쓰지 않거든요. 가치 사슬의 중심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는데 독일은 지금 캘리퍼스를 들고 코딩 해커톤에 나가는 꼴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죠.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은데요. 요즘 차를 살 때 여러분은 진짜로 뭘 더 중요하게 보시나요? 조립 마감이나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묵직한 손맛인가요? 아니면 첨단 기술과 커다란 스크린인가요? 자, 이제 기술 얘기는 접어두고 기초 경제학으로 넘어가 보죠. 공장을 돌리려면 딱 3가지가 필요합니다. 원자재, 노동력, 그리고 에너지죠. 이 중 하나라도 감당 못할 만큼 비싸지면 그 공장은 망하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독일의 모든 경제 모델, 그들이 자랑하던 라인강의 기적은 사실 아주 위태로운 공식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테크 수출품을 값싼 러시아산 가스로 찍어내는 구조였죠. 유지되는 동안만큼은 정말 기막히게 좋은 사기극이었습니다. 독일은 아예 파이프라인을 직접 러시아까지 연결해 버렸으니까요. 노르트스트림 1과 2를 뚫어서 중간에서 귀찮게 구는 지정학적 중개 국가들을 싹 따돌렸죠. 그렇게 값싼 에너지를 마음껏 들이켜면서 바스프, 티센크루프, 바이엘 같은 기업들이 독일의 높은 임금을 감당하면서도 거대한 화학 및 철강 공장을 경쟁력 있게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비싼 인건비를 주고도 말이죠. 그러다 2022년 2월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파이프라인은 폭파됐고요. 누가 그랬냐고요? 오늘 그 복잡한 음모론까지 파고들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독일의 비즈니스 모델이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스프를 한번 봅시다. 세계 최대의 화학기업이죠. 이곳의 루트비사펜 공장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도시나 다름없습니다. 스위스 전체가 쓰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2022년 가스비가 폭등했을 때 바스프의 고지서는 단순히 오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해버렸죠. 자, 그럼 이성적인 기업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떠나는 겁니다. 바스프는 지금 유럽 내 사업 규모를 영구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자르고 암모니아 공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중국입니다. 잔장에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복합단지를 짓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독일 화학산업은 다른 모든 산업의 뿌리입니다. 플라스틱을 만들려 해도 비료나 의약품, 심지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도 화학물질은 필수니까요. 기반 산업이 떠나면 공급망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단순히 러시아산 가스가 사라져서만이 아닙니다. 독일의 자체적인 에너지 정책이 최대한 점잖게 표현해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한창인데 독일은 마지막 남은 원전 3곳마저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프랑스는 원자로를 더 짓고 있고 미국은 소형 모듈 원자로를 검토하는 마당에 말이죠. 독일은 80년대 녹색운동에서 비롯된 원자력에 대한 트라우마적인 공포 때문에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도 없는 기저 전력을 제 손으로 꺼버린 겁니다. 그 결과 지금 독일 엔지니어들은 텍사스나 광저우에 있는 경쟁자들보다
2배, 아니 3배나 비싼 전기료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특수볼 베어링을 만드는 독일의 중견 기업 사장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지금 오하이오에 있는 경쟁 업체와 싸워야 해요. 그쪽 에너지 비용은 한 달에 $10,000인데 여러분은 35,000달러가 나옵니다.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든 베어링이 1% 더 동그랗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결국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탈산업화 현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공장이 갑자기 폭발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피가 말라가는 거죠. 투자를 안 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생산 라인이 바이에른이 아닌 사우스캐롤라이나나 헝가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도태되는 건 기술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값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이라도 식당 주인이 월세 아끼겠답시고 주방에 불을 질러버리면 요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엔지니어들이 은퇴하면 누가 그 빈자리를 채울지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꺼냈습니다. 그건 정말 공포 영화 그 자체거든요. 세 번째, 회색 쓰나미입니다. 그 많던 일손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에너지 가격이 가슴에 맞은 총상이라면 이번 이야기는 식수원에 풀린 서서히 퍼지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지루하고 통계적인 이야기지만 그 끝은 확실한 죽음입니다. 바로 인구 통계학 이야기죠.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스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한스는 바덴비르텐베르크에 있는 중견기업의 수석 기계 엔지니어입니다. 나이는 58이고요. 리본은 유압펌프 도면만 쓱 봐도 왜 고장이 날지 3초 만에 알아맞힙니다. 머릿속에 40년 묵은 현장 노하우가 꽉 차 있거든요. 그 회사가 왜 1998년에 공급업체를 바꿨는지도 다 꿰고 있고 제3공장에 있는 밀링 머신이 어떤 때 말썽을 부리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5년 뒤면 한스는 은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위기가 닥칩니다. 한스의 자리를 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독일은 지금 인구 절벽에 서 있는데 이건 그랜드 캐니언이 동네 싱크홀로 보일 정도로 거대한 절벽입니다. 독일 엔지니어 협회인 VDI에 따르면 독일은 이미 수십만 명의 엔지니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더 공포스럽습니다. 2030년이 되면 거의 300만 명에 달하는 전 산업 분야의 숙련공들이 은퇴하면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아니, 젊은 신입사원 뽑으면 되잖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입사원이 있어야 뽑죠. 독일은 선진국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질 않는데 어떡합니까? 게다가 20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할아버지 세대처럼 기계공학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거나 사회과학 쪽으로 가려고 하죠. 아니면 똑똑한 친구들은 임금이 2배인 취리히나 실리콘밸리로 떠납니다. 이게 바로 두뇌 유출 현상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죠. 미넨에 있는 BMW의 최고급 엔지니어라면 연봉으로 85,000에서 10만 달러 정도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독일의 살인적인 세금과 사회보장 분담금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고작 55,000달러 정도겠죠. 그런데 똑같은 기술을 가진 그 엔지니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엔비디아나 테슬라에서 일하면 세금은 더 적게 내면서 25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최고의 인재들이 커리버스트나 먹으려고 독일에 남겠습니까? 결국 역량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날 독일의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보면 흰머리, 희끗한 노장들만 가득합니다. 옛날 사람들이죠. 하지만 주니어들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텅 비어 있거나 멘토링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왜냐고요? 멘토들은 인력 부족 때문에 여기저기서 터지는 문제들을 수습하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우리는 지금 조직의 기억이 사라지는 걸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한스 씨가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40년 동안 쌓아온 문제 해결 능력도 그와 함께 사라지는 거죠. 이건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주짜리 신입교육 세미나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독일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스펙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도제 제도와 장인 정신이라는 문화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장인은 떠나고 있는데 수습생은 틱톡에다 대고
주 35시간 근무가 힘들다고 불평이나 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엔지니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업계에서도 이런 두뇌 유출이 보이나요? 선배들은 떠나는데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은 없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떠나는 한스인지 아니면 팩스기계 요새에 남겨져 멘붕 온 주니어인지 말이죠. 관료주의 때문에 말라 죽는 꼴이죠. 제가 팩스 기계 얘기를 농담으로 하는 것 같나요? 장담하건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행정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의존해야 하는 그 인프라는 여전히 1995년에 멈춰 있습니다. 코미디 대본 같지만 실제로는 비극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팬데믹이 한창일 때 독일 보건당국은 감염률을 추적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데이터를 지역 연구소에서 베를린 중앙정부로 어떻게 보냈을까요? 팩스로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엑셀표를 인쇄해서 팩스 기계로 걸어가서 번호를 눌렀던 겁니다. 가끔은 기계에 종이가 떨어지기도 하고 통화 중일 때도 있었죠. 자동차와 MP3를 발명한 나라가 가멸지 팩스를 붙들고 생물학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종이와 절차에 대한 집착이 혁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관료주의 타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매년 그 말을 반복하지만 규정집은 매년 더 두꺼워지기만 하죠. 베를린의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봅시다. 일론 머스크가 독일에 공장을 짓기로 했을 때 그는 좋아, 독일의 공학기술, 독일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곧바로 독일의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공장 건설은 몇 달이나 지연됐죠. 왜냐고요? 겨울잠 자는 뱀과 모래 도마뱀 떼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에 수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특정 개미와 도마뱀 개체군을 2주 쉬어야 한다면서요. 오해는 마세요. 자연보호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죠. 공장이 지어지기도 전에 페인트 냄새가 날 거라며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공청회까지 열렸으니까요. 머스크가 회의 도중에 웃음을 터뜨린 일화는 유명하죠. 물 사용 허가를 받는데 또 1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말이죠. 그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중국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상하이에서 테슬라는 허허 벌판에서 자동차 생산까지 딱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예비 허가 도장을 받는 데만 거의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죠. 독일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정말 기운 빠지는 일입니다. 혁신을 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럼 A38 양식을 작성하세요. 6주 기다리시고요. 아, 폰트 크기가 틀렸네요. 반려. 다시 제출하세요. 이런 식이니 위험을 회피하는 문화가 생길 수밖에요. 서류 작업이 악몽 같은데 왜 새로운 걸 시도하겠습니까? 독일에서는 실패하면 파산법이 당신을 범죄자 취급하는데 왜 스타트업을 시작하겠냐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가 훈장입니다. 회사 3개를 말아먹으면서 많이 배웠고 이제 4번째 회사를 차립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파산하면 낙인이 찍힙니다. 패배자가 되는 거죠. 은행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엔지니어들은 안전한 길만 택합니다. 수소연료 전지를 발명하는 대신 디젤 엔진만 50번째 개량하고 있는 겁니다. 운송수단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대신 문 손잡이나 최적화하고 있죠. 관료주의는 단순히 속도만 늦추는 게 아닙니다. 상상력 자체를 거세해버립니다. 5번째, 차이나 쇼크 있던 0입니다. 제자가 스승이 된 격이죠. 여기서부턴 무서운 배경음악이 깔려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소프트웨어, 에너지, 인구 문제, 관료주의 같은 것들은 전부 자초한 상처들이거든요. 내부의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독일이 발등 찍느라 바쁜 사이에 제 발등을 찍고 있는 사이 방 안에 포식자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30년간 독일과 중국의 관계는 아주 단순했죠.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1980년대 폭스바겐은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들이 최초였죠. 그들은 중국인들에게 차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합작 회사를 세웠죠. 거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줄 테니 너희는 저 거대한 시장을 내놔라. 독일 경영진은 아주 신이 났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니까요. 그들은 오만해졌습니다. 중국 놈들은 절대 우리의 그 칼 같은 단차 기술을 따라올 수 없어. 배길 수는 있겠지만 창조는 못해. 라고 생각했죠.
2023년 4월 상하이 모터쇼. 이건 독일 자동차 산업에 있어 스푼트니크 모멘트와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상하이로 날아간 독일 임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는데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일 정도였죠. 비아디, 니오, 샤오펑, 지커의 차들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10년 전에 그 싸구려 플라스틱 짝퉁이 아니었습니다. 차들은 아름다웠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훨씬 앞서 있었죠. 독일이 무시했던 LFP 배터리를 탑재했고 소프트웨어는 아이패드처럼 부드럽게 돌아갔으며 가격은 폭스바겐보다 30%나 저렴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폭스바겐 임원 한 명이 비아디 차에 앉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욕설을 내뱉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우린 더 이상 스승이 아니야. 우린 이제 멸종 위기의 공룡 신세야. 비아디, 즉 Build Your Dreams에 대해 얘기해보죠. 비아디는 모든 걸 자체 생산합니다. 리튬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배터리, 그 유명한 블레이드 배터리도 직접 만듭니다. 반도체 칩도 만들고 차도 만듭니다. 심지어 차를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거대한 화물선까지 소유하고 있죠. 독일의 공급망이 마치 엉망진창인 퍼즐 조각처럼 보일 정도로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거대한 자동차 운반선인 비아디 익스플로러 1호가 브레마펜 항구에 들어와 수천 대의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지차보다 더 싸고 솔직히 말해 품질도 더 좋은 차들을 말이죠. 독일 엔지니어들은 여기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차이나 스피드로 움직이는 경쟁자와 싸워야 하니까요. 중국 정부의 무제한 지원을 받고 원자재까지 장악한 경쟁자 말입니다. 독일은 관세와 세금으로 맞서려 하지만 그건 잘려나간 팔다리에 반창고를 붙이는 격입니다. 제품 품질은 떨어지는데 가격만 비싸다면 관세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저 장례식을 늦출 뿐이죠. 진짜 위기는 독일이 내연기관 엔진에 모든 걸 올인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피스톤을 닫고 광을 내는 동안 중국은 배터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여섯 번째, 코닥 모멘트입니다. 탁월함이 부른 오만이죠. 경영사를 공부해보면 코닥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해 놓고도 사장시켜버렸습니다. 필름을 팔아버는 돈이 너무 많았으니까. 옛것에 너무 능숙해서 새로운 변화에서 살아남지 못한 겁니다. 독일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의 코닥 모멘트를 겪고 있습니다.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심리적 함정이 있죠. 내연기관 엔진 만들기처럼 어떤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면 그 성공을 갉아먹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두려워집니다. 독일 경영진은 지난 10년간 일론 머스크를 비웃으며 보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불렀죠. 테슬라를 보고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중국 차는 플라스틱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죠. 왜냐고요? 인정하는 것보다 깔보는 게 더 마음 편하니까요.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이런 오만함은 공학 문화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기술 제일주의죠. 실리콘밸리나 선전에서 나온 해결책이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AI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를 예로 들어보죠. 독일은 개인정보 보호를 규제가 아니라 마치 국교처럼 떠받듭니다.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은 어쩌면 지난 10년간 독일이 수출한 것 중 가장 성공적인 걸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 엔지니어들이 차세대 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해 AI 모델에 방대한 데이터를 쏟아붓고 있을 때 독일 엔지니어들은 법무, 준법 감시인들과 3시간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IP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따지면서 말이죠. 데이터에 대해 법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AI는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세계가 AI 주도 경제로 나아가는 동안 독일은 규제의 요새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적이며 가장 윤리적으로 완벽한 디지털 공동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일 엔지니어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완벽함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적당히 좋고 빠른 것이 완벽하지만 늦은 것을 이깁니다. 독일은 여전히 완벽하려고 애쓰지만 이미 파티장의 불이 다 꺼진 뒤에야 도착하고 있는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봅시다. 이건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에너지 가격 문제뿐이었다면 보조금을 줬겠죠.
소프트웨어 문제뿐이었다면 사오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인구 문제뿐이었다면 이민 정책으로 해결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동시에 터졌습니다. 기술적 변화, 즉 독일의 강점인 하드웨어에서 약점인 소프트웨어로의 이동, 그리고 지정학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의 상실, 이게 산업 기반 전체를 돌리던 동력이었는데요. 여기에 인구 붕괴까지 겹쳤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엔지니어들은 은퇴하는데 그들을 대체할 사람은 없죠. 게다가 관료주의적 마비 상태, 발전보다 서류 작업을 더 사랑하는 정부까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경쟁적인 포식자, 학생에서 스승으로 거듭난 중국을 말합니다. 이것은 숨겨진 위기입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균열입니다. 1871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된 독일의 산업 지배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독일이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까요? 아닙니다. 독일은 여전히 부유하고 안락한 박물관으로 남을 겁니다. 관광객들이 예쁜 성을 구경하러 오고 공사 중만 아니라면 아우토반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이. 하지만 역동성, 즉 세계의 미래를 형성하는 힘은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의 비극은 그들이 모든 것을 정석대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오차를 빈틈없이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효율성을 최적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맞춰 스스로를 최적화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엔지니어든 투자자든 아니면 그저 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사람이든 그 교훈은 바로 전문화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기계적 탁월함에 극도로 전문화되었습니다. 세상이 기계공을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코더와 에너지 실용주의자를 필요로 하자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독일 엔지니어처럼 되지 마십시오. 한 가지에만 너무 능숙해져서 주변 세상이 변하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적응력을 키우세요. 완벽하고 느린 것보다는 좀 투박하더라도 빠른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작자에게서 사오는 싼 가스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산업거인의 붕괴에 대한 이 심층 분석이 흥미로웠다면 왜 일본 경제가 죽어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는지 다룰 제 다음 영상을 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건 지금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독일 엔지니어 분이 계시다면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진심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기길 바랍니다. 좀 엉성한 거라도 만들어 보세요. 규칙도 좀 깨고요. 팩스 기계는 제발 좀 갖다 버리세요.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단지 1990년대 버전의 당신이 아닐 뿐이죠. 경제적 변화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